본 내용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왕입니다. 지금 에피소드 시리즈로 조선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편부터 들으시면 이해하기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LNG선 이야기를 하면 LNG선이 그 모양이 옛날 구식 모스형, 그 동그란 그런 드래곤볼 같은 거 이렇게 얹어놓고 지나가는 그 모스형 배를 보통 LNG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새는 뭐 멤브레인 타입 뭐 그런 걸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런 LNG 기술과 경쟁력 뭐 그런 이야기랑, 그 다음에 전에 보고서 보니까 일본에서 많이 썼던 뭐 모스형이 뭐 수명이 다 돼간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일본이 LNG를 많이 할 때는 모스형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기술에서는 멤브레인을 많이 써서 요새 LNG선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꼭 기술가 그 지금 모스형과 멤브레인형 말씀하신 거는 이제 LNG 화물창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그란 원이 위로 보이거나, 드래곤볼, 그게 안 보이면 이제 속에 감춰져서라도 탱크가 동그랗게 생긴 형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그 요즘 한국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GTT라는 프랑스 설계 그 업체에서 기술을 받아서 멤브레인 타입으로 뭐 마크 3, 뭐 넘버 96 같은 이제 그 사각형 형태의 화물창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천연가스라는 게 가스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고 그리고 성가가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 타입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 조선소에, 그러니까 한국 조선소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브랜드 가치와 기술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경쟁력을 잃었다, 혹은 뭐 중국에 비해서 더 이상 차별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막상 선주들한테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어디한테 발주를 낼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한 90%는 중국 소재 기업이 아니면 이제 한국 조선소에 발주를 낼 텐데, 위험하기도 하고 그만큼 성가도 비싸고, 그리고 이게 위험하고 성가가 비싸다는 게 다른 말로 따지면 인도가 제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건조하는 와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냥 내보내면 터지잖아요. 드래곤볼에 구멍나거나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그냥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인도가 계속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인도하는 계약 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납기 준수율이 높은 국내 조선소에 주로 발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LNG 선이 수주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 싹쓸이하게 된 이유도 아마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되게 많아서다. 싹쓸이할 정도면 기술력 격차가 꽤 많이 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왜 일본은 많이 못했나요? 중국은 기술력이 처져서 그렇다고 치고 일본은 많이 못한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형 조선소 자체가 일본은 많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라진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LNG 선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그 기술 개발 투자나 관련 투자를 한 게 한국 조선소들이 사실상 유일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납기를 준수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캐파가 크고, 그리고 야근도 잘하고 야근도 잘하고 설계 역량도 있는 그 나라이자 조선소들이 한국 조선소들밖에 없어서 주로 한국에 발주가 나왔다고 봐야겠죠. 혹시나 오해하시서 야근은 당연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우리의 그 국민들이 그 야근에 그 고생을 해서 만든 게 그 세계적인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뭐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개별적인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아까 이야기가 살짝 나오는데 IMO 2020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유주 쪽에서도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이 이제 조선업에서 튀어온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갑자기 현대중공업이 온산부지를 팔아서 S-오일이 갑자기 투자 끝났는데 다시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S-오일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진 게 하나 있고요. 뭐 그건 개별적인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까 저유황 에너지 관련해서 이렇게 해상 운반 에너지로서 조선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유황 기준이 0.5%로 굉장히 낮아지면서 갑자기 그게 뭐 경유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지 않겠냐, 그러면은 수요가 높아지면은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참고로 최근에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벙커 시유를 크랙을 해서 그런 경유나 휘발유 등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설비를 이제 갖추고 있는데 그런 쪽 하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아까 뭐 스크러버 그런 타랑 설비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냥 LNG로 갈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방향이 뭐 좀 잘 안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조선사가 주로 만드는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국내 운송이 아니라 네. 국제적인 운송에 주로 사용이 되거든요. 네. 국제적인 운송에 사용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를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국제해사기구라고 해서 전 세계 각국이 연합을 이뤄서 네. 그 국제적인 운송을 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를 뭐 정하고 뭐 어떤 기준을 정하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IMO라는 단체에서 최근에 내놓은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중 배출물에 대한 규제고요. 네. 하나가 대기 배출물에 대한 규제인데 수중 배출물에 대한 규제는 얼마 전에 이게 사람들을 좀 실망하게 했었던 그 평형수 규제. 네, 그게 이제 수중으로 버리는 거에 대한 규제고요. 말씀하신 이제 황산화물 관련 규제는 이제 대기 배출물에 대한 규제인데 이게 대기 배출물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 이하로 포함되어 있는 연료를 사용하라라는 게 이제 규제의 주 내용인데 그래서 사실 IMO의 정책적인 그 취지에 따르자면 저유황유나 LNG 연료를 주로 써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저유황유 같은 경우는 고유황유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저유황유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MGO라는 거의 디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하나는 이제 블렌드유라고 해서 그렇게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와 그 벙커시유를 섞어서 이제 그 황함유량을 낮춘 벙커시유인 거죠. 그거를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머스크는 저유황유를 쓰기로 했는데 그 머스크에서 저유황유로 연료를 교체할 경우에 1년에 추가되는 연료비가 한 2조 원 정도 수준으로 집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 선사들은 지금 신조선의 4분의 1은 지금 스크러버를 장착할 거라고 하는데 고유황유인 연료를 사용하되 연료를 사용하고 난 그 배출물을 그 세정수 그러니까 물로 한번 씻는 거예요. 물에다가 황 관련 물질을 녹여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만 이제 배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 필터 같은 그런 그렇죠. 개념으로 물에 녹여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물만 이제 버리겠다 바다에다가 그렇게 만드는 게 스크러버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장기적으로도 그리고 뭐 추가적인 규제 노출도가 낮을 것으로도 여겨지는 것이 이제 LNG로 추진을 하는 건데 LNG 같은 경우는 황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거의. 그리고 연료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나오던 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나오던 추가적으로 어떤 규제가 나오더라도 뭐 새롭게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적어서 LNG 그리고 저유황유 스크러버 이렇게 세 가지로 선주사들이 주로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 LNG 추진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꽤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당장 자본 투자를 꽤 많이 그 집행을 해야 돼서 그게 부담스러운 선주사 같은 경우에는 저유황유나 스크러버 뭐 대표적으로 머스크 같은 글로벌 해운사 중에서는 저유황유를 사용하겠다는 곳도 있고요. 뭐 다른 글로벌 해운사 중에서는 스크러버 달겠다고 하는 쪽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저는 이제 정유 쪽에 관심 많으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갑자기 이제 조선 업종에서 넘어온 이슈가 조선 업종에서 터지니까 어떻게 넘어오냐면 이제 정유 쪽에서 정유는 정제 마진에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벙커 CU는 사실상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서 이런 해운 회사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올 같은 경우는 이제 벙커 CU를 크랙을 해서 휘발유나 뭐 경유 같은 다른 이제 그 마진이 좋은 물질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IMO 2020 건 때문에 그런 지금 조선 업종인에서 이렇게 해운 업종에서 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용되는 이제 그 수요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바뀌게 되니까 벙커 CU를 적게 쓰고 아까처럼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저유황유를 쓴다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경유를 쓴다고 하면 그러면 벙커 CU 수요는 확 감소하고 경유 수요가 확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정유 회사 입장에서 벙커 CU의 마진은 더 안 좋아지고 가뜩이나 적자인데 더 안 찾으니까 거의 똥값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유는
가뜩이나 이제 아시아 영대권 좀 빡빡한 편인데 더 많이 쓰니까 더 비싸져서 더 이제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종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S-오일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S-오일 이제 설비를 써서 마침 벙커시유를 깨서 경유나 휘발유를 만드는 설비를 이제 오수로 들여서 썼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생산성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단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거꾸로 고민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벙커시유 가격이 이제 딴 사람들이 다 벙커시유를 쓰다가 경유로 다 넘어가면 벙커시유 가격이 더 똥값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아까처럼 벙커시유를 쓰는데 돈을 들여서 스크러버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가 스크러버를 달고 나서도 연료비가 엄청 싸기 때문에 충분히 뽑고 남는다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다들 그렇지 않고 이제 생각보다 그 공급단에서의 변화도 생길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에너지 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스크러버를 달고 벙커시유를 쓰는 거랑, 그다음에 경유 같은 저유황유를 쓰는 거랑 LNG 추진선을 쓰는 거랑 셋 중에 어떤 게 채산성이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게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선사들이나 해운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연료를 바꾼다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연료는 원자재잖아요. 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꼭 수요나 공급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이게 투기적인 수요도 있기 때문에, 뭐 당장 6개월 뒤에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데, 지금 내가 스크러버를 달지 아니면 LNG를 채택을 할지 아니면 저유황유를 채택을 할지 선주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그걸 골랐는데 네. 그것이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면, 네. 근데 다른 걸 고른 해운사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유가가 어떻게 방향을 트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한 해운사들이 득을 보고 실을 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유가가 꽤 많이 오르면 벙커시유 가격이 뭐 그대로라고 가정을 해도, 뭐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도, 기본적으로 저유황유나 MGU 같은 연료들은 가격이 오를 거거든요. 그건 뭐 꼭 선박 말고도 다른 데서도 쓰이니까. 그러면 이제 벙커시유랑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잖아요. 네. 그럼 스크러버를 단 선사들은 대박이 나는 거죠. 네. 이제 저유황유 떼서 그 운행하는 그 해운사들이 맞춰줄 수 있는 비용과 네. 스크러버로 고유황유 떼서 운송하는 그 해운사들이 맞춰줄 수 있는 비용이 완전 달라질 테니까 갭이 커지고, 또 LNG 추진선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저유황유나 고유황유나 원가가 오르니까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면 LNG랑 이 가격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거든요. 지금도 LNG가 더 싸요. 네네. 근데 더 벌어지면 LNG 추진선의 비싼 가격을 뽑고도 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규제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 네. 라고 해서 다들 지금 셈법이 되게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아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LNG 추진선을 쓰면 벙커링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렇죠. 지금 벙커시유 같은 경우는 아무 때서나 항구에만 들어가도 거의 다 공급이 받을 수 있는데, LNG는 공급 받아서 연료를 쓸 수 있는 항구가 많지 않은데, 그게 그러면 아시아 쪽은 좀 부족하고 유럽 쪽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LNG 관련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벙커링 문제는 그 뭐 전기차 경우 생각을 해봐도, 네네. 주유소. 네, 휘발유차 같은 충전소. 경우에는 돌아다니다가 네. 기름 없다 싶으면 어디서든지 넣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사실 연료 경고등이 들어온 다음에 주유소를 찾아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전기차는 만약에 그럼 난리가 나니까 네네. 이제 LNG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지금 조선소뿐만 아니라 뭐 해운, 선주, 뭐 관련 업계 종사자들 다들 하는 얘기가 장기적으로 LNG로 갈 거다. 장기적으로 LNG로 갈 거면 지금부터 LNG 벙커링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대 초반에는 아마 벙커링 때문에 LNG 추진선 채택하기 어려운 선주나 해운사들이 꽤 있을 텐데, 만약에 중후로 간다고 치면은 LNG 벙커링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유럽이 제일 활발하고요. 그리고 LNG 벙커링 선이 있어요. 해상에서 연료를 주입해주는. 네네. 그건 미국 쪽도 최근에 발주를 해서 인도를 받은 것도 있고, 국내는 중국이 조금 적극적이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조금 부족한 편이죠.
대충 전반적인 설명은 대충 다 끝났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리포트를 보거나 네. 이제 관련 글을 보시다 보면 이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표를 하는 게 금액 기준이거나 무게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뭐 금액 기준은 다들 아실 테고 이제 무게 기준에서 GT라고 해서 총 무게가 있어요. 네. 근데 총 무게로만 따지면 한국조선소가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중국이랑 한국이랑 국가별로 비교를 했을 때 MS 1위를 탈환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아예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단순 무게로만 봤을 때는. 근데 리포트 같은 거 가끔 보시다 보면 CGT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CGT. 네네. 그러니까 총 무게를 보정한 총 무게인데 이게 보정이라는 게 부가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커선이랑 뭐 가스선이랑 있으면 같은 무게지만 그걸 똑같이 수주를 했을 때 똑같은 무게를 수주했다고 똑같이 좋아하진 않잖아요. 네네. 보통 가스선을 똑같은 무게로 수주한 걸 훨씬 좋아할 테니까 네.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CGT예요. 이게 얼마나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를 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그거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 한번 한국이 중국한테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가스선 때문이었고 이번에 2018년에도 CGT 기준으로 이번엔 총무게도 탈환을 했는데 CGT 기준으로 1위를 한 것도 가스선 베이스로 했습니다. 그 말 이야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용어상에 네. 아파트 용적률 같은 그 개념의 그 용어 있어요. 이름이 뭐였죠? 선봉량이요? 네, 선봉량이랑 물동량. 물동량. 예, 네. 그거.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제가 무식해 보이는데 무식한 거 맞고요. 그 두 가지 용어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동량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화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만든 포드 자동차가 뭐 한국으로 옮겨져야 된다. 뭐 아니면 한국에서 만든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 화물의 뭐 금액 기준이든 무게 기준이든 하는 게 이제 물동량이고요. 이제 선봉량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각 선종별로 모든 선박을 네. 쫙 일렬로 쫙 펴놨을 때 네. 과연 화물을 얼마나 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박 하나의 선봉량도 나올 수 있고요. 네. 뭐 전체 선종의 선봉량도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실을 수 있는 무게 화물의 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식한 예를 들자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식하게 들으면 이렇게 대중목욕탕을 갔는데 바가지가 3개가 있는데 3명이서 열심히 여러 번 퍼면 이제 물동량이 늘어지는 거고. 네네. 하고 하면 선봉량은 바가지 3개? 네, 바가지 3개의 양. 네네. 1리터짜리 3개면 3리터인데 그거를 10번 퍼면 30리터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네요. 네. 예, 좀 무식하지만 아마 이해는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괜찮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 네, B급 비유. 가끔 쓰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조선업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가장 우선적으로 당연히 물어볼 만한 내용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조선업이 넘어왔다. 이제 중국으로 간다. 얼마 안 남았다. 그 사양 산업을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오픈된 퀘스천으로 제가 붙여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한번 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뭐 가장 비근하게 예를 들 수 있는 뭐 LNG선 수주를 한국이 싹쓸이했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그냥 단순 실적으로만 봐도 지금 중국에 양대 조선소가 있거든요. 조선소라고 하긴 좀 조선소 그룹이 있거든요. 그룹, 네. 지금 통폐합이랑 구조조정을 해서 2개의 큰 그룹을 묶어놨는데 네. CSIC랑 CSSC가 있어요. 근데 각 조선소가 둘 다 7년 내에 순이익 흑자가 아니라 영업이익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조선소는 9년 동안 영업 현금 흐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네, 금융위기 이후로 돈을 번 적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번 적으로 따지면 사실 더 없을 텐데 네. 영업 현금 흐름 자체도 네. 흑자를 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경쟁력이 있다고 하기 좀 어려운 네. 조선소들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한국 조선소를 갖다 붙이는 거는 네. 약간 한국 조선소들한테 미안한 얘기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걸. 네. 왜 중국 인건비도 싼데 왜 그렇게 돈을 못 벌까요? 중국 인건비도 사실 이제는 이제 한참 경쟁을 할 때는 네. 중국 인건비 싼 게 확실히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도 인건비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중국 인건비 효과도
그렇게 크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조선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납기 준수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신뢰성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제 블로그를 혹시 보신다면 제 블로그에서도 오픈을 했었는데 네. 중국에서 만든 LNG 캐리어가 네. 그 선박도 납기를 한참 넘겨서 네. 겨우겨우 인도를 받았거든요. 네. 인도를 받았는데 2달 이상 지금 운항을 못하고 서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걸 본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아닌 외국 네. 선주나 해운사라면 네. 과연 중국 조선소한테 LNG 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을 네. 아니면 뭐 LNG 추진선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선박의 트렌드가, 그러면 LNG 추진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을 납기 준수도 안 되고 어렵게 인도를 받아도 제대로 운항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는 네. 조선주들에게 발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약간 회의적이라. 그럼 딱 그 말 자체를 딱 들어봐도 올해 우리나라가 LNG선을 싹쓸이한 이유는 뭐 그거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LNG선 보통 수주 공시 나오는 거 보면 네. 인도 스케줄이 뭐 2020년, 2021년 정도 선이거든요. 네. 지금 2018년이잖아요. 네. 2018년에 수주 받아서 2020년도에 인도를 해줄 수 있는 중국 조선소는 없을 거예요. 없고. 그래서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술력도 그렇고 그다음 납기가 계약한 날짜로 물론 이제 뭐 늦으면 뭐 위약금 같은 경처럼 내긴 하지만 그거 필요 없고 제때만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당연한 심리일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이번에 최근에 LNG선 많이 나온 거는 뭐 아까 잠깐 언급했던 큰 손인 뭐 그리스 선주가 주문을 했나요? 아니면 다른 뭐 실제로 LNG가 좀 많이 필요해서 해운 회사들이 발주를 많이 낸 건가요? 사실 LNG 운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가스선을 주로 그 운영하는 그 해운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 선주사들이 주로 발주를 냈고요.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라서 그건 이제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데 뭐 흔히 막 LNG 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LNG 이렇게 마크 박아놓고 운행하는 선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들에서 주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지 중국 그 해운사도 좀 있거든요. 네. 뭐 코스코 같은 네. 그런 해운사들에서도 주로 발주를 내고 했었죠. 중국 회사도 한국으로 하나요, 발주를? 중국 조선소에 아무래도 발주를 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한국에서도 꽤 많이 해요? 가져가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무리 네. 그 자국 조선소의 기술 축적을 위해서 뭐 그래 내가 이 돈을 조금 날린다고 생각하고 발주를 넣자라고 해도 일단 그 해운사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조선소 낼 수밖에 없겠죠. 네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중국 디스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술력이 딸려서 그걸 커버하려고 후판을 두꺼운 걸 써서 오히려 이렇게 연료비가 더 많이 먹는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제가 중국 조선소에 가서 본 건 아니니까 네. 뭐 확신은 못해도 네. 얼마 전에 중국 내부에서 네. 우리도 이제 선박을 좀 더 경량화해서 네. 뭐 연비 효율성을 올리고 네. 뭐 이런 선박을 만들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자성의 목소리 네. 비슷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뭐 어떤 후판 때문이든 딴 요인이든 간에 일단 동일한 조건에서 한국 배가 중국 배보다는 연비가 더 좋은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 연비뿐만 아니라 거의 네. 대부분의 면에서 네.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들이 훨씬 우월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뭐 좋냐 안 좋냐를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시장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중고선가 가격을 봐도 네. 보통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에 비해서 20-30% 정도 같은 뭐 사용 연수가 있어도 네. 네.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거든요. 네. 네. 그거는 뭐 그냥 총체적으로 네. 한국조선소 제품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자동차 중고 시장에서 이렇게 중고 시세가 좋은 차가 괜찮은 그렇죠. 차다. 그것도 조선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네요. 네. 네네.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